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을 우리 경제의 대전환기로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지난해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제대로 실현조차 못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방향은 잡았는지, 그리고 정해놓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 전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가톨릭대학교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제정책 방향 사실 1년에 2번 발표를 하죠. 네, 이렇게 내년도 거를 한번 발표를 하고 중간에 하반기로 넘어갈 때 한 번 더 발표를 해서 사실 기획재정부의 가장 큰 행사 또 목표 제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판은 매년 있었습니다. 재탕한다, 삼탕한다 비판이 있었는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장님 보시기에는 가장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습니까? 글쎄 이게 특별히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건 없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또 비슷합니다. 재탕인가요? 예, 또 비슷하니까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라든가 이렇게 좀 반대가 적을 것 같은 거, 그 아니면 좀 문제가 적을 것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백화점식으로 좀 나열한 또 다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문제가 적어도 이제 한 정권이 그 시대에 주어진 시대 정신을 해결하려는 어떤 일맥상통하는 정책의 기준, 4년이건 5년이건 이러한 정책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사실은 과거라기보다는 우리 역대 정권에서 본다면 박정희 정권 때는 적어도 이제 절대 빈곤, 그다음에 전두환 때 정권 때는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게 쭉 있었습니다.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보여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이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노무현인데 답은 없었던 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나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시대 정신에서 요구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그걸 일관하는 정책이 없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도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다 보면 좋은 말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게 뭘 의미하는지 적어도 하나를 잡아서 끌고 갈 핵심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네, 사실 매년 이맘때 어느 정부든지 내년도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또 그렇죠. 관례죠. 예. 이거는 비유하자면은 매년 연초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금년에 어떻게 해보겠다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말하면 금년에 내가 좀 체력 관리도 좀 하고 체중도 빼고 담배도 끊겠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각오를 세우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일종의 각오고 희망사항이 저기 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새로운 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나 건강하게 체력 관리하겠다. 그거 재탕 삼탕 해야죠. 당연히. 재탕 삼탕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그게 잘 안 됐다는 얘기에 또 다른 그럴 수도 반증이고요. 있죠. 살 빼려고 그랬는데 살 못 뺐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혁신 동력 강화, 경제 체질 개선, 포용 기반 확충, 미래 선제 대응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이제 디테일에 있는 거고요. 2020년 금년을 돌이켜 봐도 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국민의 체감 평가는 못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뭐가 눈에 띄었냐고 그러셨는데 네네. 안 보여서 눈에 띄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이번에 완전히 빠졌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계속 그럼요. 강조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거의 상징처럼 됐는데 그렇죠.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의 기반이 되었던 어떤 현실 인식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경제 활성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안 보이는 게 좀 저로서는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먼저 뭐를 하겠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나열돼 있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그런데 첫째, 이 어떤 면에서는 이 한국형 뉴딜이 이게 모든 거를 먹는 좀 하마같이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저기 보면은 그 뉴딜 말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어떤 면에서는 이게 들어가야 될까 그거 좀 의심하는데도 일단은 뉴딜 그 단어를 붙여놨고,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산업들은 굉장히 많이 빛을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꼭 뉴딜에서 얘기하는 한 세네 가지 산업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산업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들은 좀 너무 무시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엔 어떤 제도적인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마트 도로를 짓겠다. 이런 이 돈을 얼마큼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는 많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법이나 규제 제도를 바꾸겠다.
이런 제도를 뭐 어떤 이해관계자들하고 얘기하겠다.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걸로 봐서 이게 좀 너무 뭐라고 할까 피상적인 그 정책, 그 단기적인 정책에만 집중하지 않는지 그게 좀 염려됩니다. 사실 경제정책 방향에 보면 또 가장 매년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성장률 전망치들이 이제 눈에 많이 띄는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19라는 뭐 전대미문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목표를 어떻게 예상을 했을까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올해 정부는 마이너스 1.1% 성장, 그러니까 역성장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가 예측한 게 그렇게 맞았던 적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마이너스 1.1% 맞출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올해 연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잘 정부가 풀어냈는지도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올해 12월 뭐 중순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대략 거의 이제 뭐 통계 지표들 속보 같은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대략 맞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1% 한번 틀려봐야 약간 틀릴 그렇죠. 정도고. 사실 그 정도 숫자는 뭐 크게 차이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같고 한국은행도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숫자면은 뭐 저기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주 선방을 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국은 그 이 어떤 경제는 뭐 어떤 지표상 나타나는 예. 성장이 뭐 좀 조금 높으냐 나쁘냐 이런 것보다는 어때 경제의 구조적인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두 가지를 같이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성장률대로 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것을 보고 또 경제의 흐름, 큰 방향, 우리 경제가 어떤 구조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동시에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성장률 자체는 뭐 지금 마이너스 1.1%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의원님은 마이너스 1.1 어떻게 평가하세요? 마이너스 1.1 상대적으로는 잘한 거죠. 그게 왜냐하면 금년도 연초부터 진행됐던 코로나 그 사태에서 예. 상대적으로 통제를 잘 했거든요. 지금 이제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됐지만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성장률에 있어서 선방한 건데 이제 마이너스 1.1% 어쨌든 대한민국이 산업화 이후에 딱 세 번째 마이너스입니다. 첫 번째가 1979년 그 5.18 파동이 있었을 때. 예, 5.18 파동 네. 그리고 박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IMF 위기 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내용으로 보면 그때 같은 어떤 위기 상황은 아니었는데 예, 마이너스 1.1% 나온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잘했으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들지만 예, 예. 어쨌거나 금년에 마이너스 1.1% 그런데 내용이 어느 때든지 그 나라의 경제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점이 첫째가 일자리 창출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소득 분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그다음에 기업 경쟁력인데 이런 변수들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건 코로나에만 탓하기는 어려운 그 전부터 진행됐던 한국 경제의 기저질환의 연장선상에서 그렇죠. 성장 잠재력이 저하됐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됐고 이 고용의 내용이 안 좋고 분배는 오히려 더 악화됐고 재정 건전성 악화됐고 이런 점에서 볼 때 근본적인 경제 체질, 경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변화를 제시는 했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정부 당국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게 경제 활력 회복하고 네. 경제 뭐 체질 개선, 구조 전환 사실 얘기 매년 나오는데 반복됐던 얘기니까. 그렇죠. 그건 당연히 네, 또 해야 되는 거고. 어느 때나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금 걷어서 재정 지출 늘려서 일자리 만든다든지 기업 규제를 억제해가지고 기업에 투자를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디테일에 있어서는 좀 개선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마이너스 1.1%라면 지금 다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OECD나 뭐 그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제일 덜 낮은 그렇죠. 성장률이니까요. 덜 낮죠, 그렇죠. 정말. 금년에 플러스 성장률 기록하는 건 예. 주요 경제는 중국밖에도 없는 것 같은데 요게 그 우리가 어떤 그 경제가 잘 돼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뭐 그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2분기 때 경제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크루그만 같은 사람은 경제를 코마에 일부러 넣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코마를 들어가지 않아도 됐어 가지고선 우리가 그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방역은 잘했지만 경제 정책은 잘했느냐 이것은 조금 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 작년에도 그냥 우리가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의 어떤 근본적인 그 추세를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잡을 수가 있을까? 그거는 조금 좀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 뭐 의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들 뭐 일자리 분배 뭐 이런 문제들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과연 이게 내년이 됐을 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내년 성장률은 일단 3.2라는 숫자를 던져놨습니다. 근데 사실 3.2라는 숫자가 한국은행이나 뭐 KDI, OECD, IMF 이런 다른 기관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숫자를 제시를 했길래 이게 과연 뭐 기저효과나 이런 것도 당연히 감안을 했겠지만 다른 기관들도 감안했을 거거든요. 예. 정부가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코로나19가 아직도 내년에도 유효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한국은행 전망은 3.0%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 3.2% 약간 높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정부로서는 이제 사실 전망이라기보다는 정부는 항상 좀 전망을 높이 긍정적인, 합니다. 이건 네. 목표라고 할까요? 정부 전망은 뭐 다른 한국은행이나 KDI나 이런 다른 기관보다는 항상 과거 역사적으로 조금 높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의지를 좀 담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의지, 정책, 네, 정책 목표. 의지들. 그러니까 뭐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2%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건 당연히 이제 뭐 기저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1.1% 그대로 그것만 빼준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그냥 뭐 한 2% 정도 성장이니까 뭐 2019년 성장하고 거의 같은 거고 그러니까 결국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예. 추세에서는 그 추세는 지금 전혀 벗어나지 못한 이게 뭐 3.0%가 됐건 3.2%가 됐건 어떤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에는 차이가 없는 성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3.2라는 숫자가 좀 과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럼 어느 정도 숫자를 좀 예견하고 계십니까? 내년 성장이요. 네네. 결국은 뭐 사실 일반 경제적인 요인으로 전망이 매우 어려워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빨리 그렇죠. 이제 종속이 가장 큰 변수겠죠. 될 거냐.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결국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백신이 좀 많이 좀 보급이 돼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집단 방역 같은 게 나타나면은 그쪽 경제가 활력이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당연히 빠르게 그렇죠. 더 늘 회복될 수 것이고 있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경제 성장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0.1% 포인트, 0.2% 포인트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경제가 지금 우리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구조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뭐 산업 경쟁력이나 기업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배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저기 김 의원님 하시는 말 그것들이 개선되느냐를 같이 봐줘야 된다. 성장률보다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뭐 역시 내년도 코로나가 가장 큰 변수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지금 3단계 지금 얘기 고민하고 거론되고 있잖아요. 있는데 예. 이건 극약 처방이에요. 사실상 경제를 완전히 지금 코마 올스톱시키는. 상태에 네. 말하자면 중단시키는 건데 뭐 유럽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독일이나 뭐 영국은 아예 2주간 완전히 동결한 완전히 다음에 셧다운하고. 예, 네. 그 코로나를 좀 죽인 다음에 하는데 뭐 그렇게 하자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건 전문가들의 영역이고요. 제가 네. 볼 때는 3단계가 되면은 내년에 3.2%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최선의 경제 정책은요. 방역과 백신이에요. 이거 맞습니다. 없이는 무슨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도 이 백신 확보에 좀 앞장서야 되고 네네. 이게 무슨 국민 생명과도 관련되지만 경제 차원에서 보면 이게 경제 회복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에요. 경제에도 무슨 백신이 제로금리, 되는 무슨 거죠? 뭐 백신 확보부터 해놓고 무슨 소비 진작이든지 기업 투자가 운이가 되는 거고요. 3.2%는 우리 정 소장님 말씀대로 항상 저도 뭐 연구소장 해봤지만 항상 정부는 희망사항이고 네. 연구소는 이제 과학적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말하자면 나는 내년에 몸무게 5kg 빼야겠다. 희망사항이고 네네. 실제로 얼마나 빼느냐는 건 이제 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3.2%라는 게 이제 내년인데요. 그렇죠. 그게 금년 이번 1월부터 3.2니까 금년에 마이너스 1.1이니까 2년 단위로 보면 2% 남짓인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걸 네. 소위 기저효과라고 기저효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경제 성장 잠재력을 3% 내외로 보니까 3.2%는 성장 잠재력을 넘는 과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그지 표현하자면 과열 경제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정 소장님 말씀대로 백신이 들어오고 경제가 그동안 눌려있던 소비나 소위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은 내년 연말쯤에 내년 1년 뒤 이맘때쯤에는 혹시 경제가 굉장히 과열 상태로 치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낙관적인 기대도 좀 해봅니다. 오히려 과열이 됐을 때 그 상황을 우려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뭐 일부 외지에서는 뭐 인플레이션도 걱정할 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증권 시장이나 이런 데도 지금 이렇게 이런 침체 상황에서도 이 활황을 보이는 이유가 많은 전문가들은 1년 뒤에 경제 회복을 예측한 선춤에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단기화될 거다. 적어도 국제적으로는 지금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대한민국이 그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우려할 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경제라는 게 상대적인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먼저 그것부터 얘기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3단계 갈 거냐 안 갈 거냐, 예. 그 여름에도 뭐 그 2단계로 올라갈 거냐 안 갈 거냐 보면은 요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전염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해도 경제 위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네. 경제학자들 차원에서는 지금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얘기하지만 또 전염병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서 뭐 서로 그냥 이렇게 공을 던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전염병 전문가들이 말을 들어가서 전염병을 잡아야지 그리고 경제는 그 뒤에 따라와야지 이게 되지 그 경제하고 저 전염병을 둘 다 생각하려고 한다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렇겠죠. 지금도 보지만은 우리가 한 11월 정도에 그 통계가 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염려했을 때 그 수능 보기 전에 그때 올라가기 전에 그 거리두기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는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또 경제 여파를 염려해 가지고선 그 거리두기를 안 했더니 지금 더 심한 거리두기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염병을 잡는 것에 절대적인 우위를 주고 그다음에 경제는 거기를 따라오는 방법으로 쓰는 게 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경제 그쪽으로 들어간다면은 여기에 지금 성장률의 그 밑에 있는 통계를 좀 보니까 그 소비가 OECD 같은 경우는 3.2% 오른다고 하고 한국은행에서는 지난 그러니까 그 가을이었던가요? 그때 네네. 예측에서는 3.8%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11월 말에 나온 거는 3.1%로 그 예측을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도 지금 3.1%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내년에 소비가 좀 약화될 거라 국내 침체는 좀 더 장기화될 거다. 그렇게 지금 정부하고 OECD, 정부하고 한은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성장이 어디서 오느냐? 한국은행은 수출을 4.8%에서 5.3%로 올렸어요. 네. 그 다음에 OECD는 서비스 포함해서 수출이 4.0%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는 8.6% 잡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수출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할 거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세계 경제가 회복돼야 되는데 내년에 그렇게 빨리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 코로나가 세상을 좀 바꿔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비대면 서비스 쪽이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올해 내년에 과연 이 소비가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부는 상당히 낙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비가 올라오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측면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소비는 우리가 이제 한국 경제 구조 변화가 IMF 이후에 많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게 하나 나타났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가 조금씩 위축되어 왔습니다. 즉 그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계속 줄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나라, 즉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축에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추세에다가 이제 코로나가 겹쳤기 때문에 이 소비의 어떤 위축 추세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당연히 알다시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양극화거든요. 양극화는 너도 이제 소비의 위축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은 소비 성향이 높은데 그 소비 성향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 하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소비 성향이 낮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이제 소비를 더 못 하는 또 더 늘릴 수가 필요가 없는 거니까 못 하는 게 아니고 늘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초기에 한국 경제는 이런 구조를 깨는 걸 해야 소비가 늘어나지 일단 경제가 뭐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뭐 재정 좀 늘리고 이러고 하는 것은 그냥 반짝 효과로 끝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한국 경제의 소비 문제는 아주 구조적이다. 그리고 이건 오히려 투자 활성화보다 더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뭐 해외와의 교역 이런 것들이 다 닫히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을 타격을 입었는데 우리는 수출 주도형 또 국가다 보니까 더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수를 좀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뭐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리두기 하고 가급적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소비 진작은 한계가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방역하고 백신을 빨리 가급적 좀 벌써 지금 미국, 영국은 이미 시작했고 그러니까요. 예, 금년 중에 EU하고 캐나다 이미 한다는데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뭐 멕시코만도 못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경제 정책 이전에 국가 정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 진작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도 많고 네네. 무슨 뭐 외식하고 싶은데 눌린 소비가 있잖아요. 참고 있죠. 만약에 내년 2021년 하반기쯤에 백신이 완전히 보급돼서 안전 상태가 되면 저는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도 보복 있다고 소비가. 봅니다. 예. 그리고 그때까지 견딘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시장을 만나요. 경쟁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뭐 그래서 요즘 주식 시장의 주식의 운동을 봐도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이 모이는 걸 저는 볼 수 있고요. 결국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요. GDP의 늘어나는 속도인데 결국 생산량이 늘어나야 GDP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GDP를 어떻게 늘리느냐, 생산을 어떻게 늘리느냐,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해서 늘리는 거는 대한민국 경제에 이제 적절치가 않고, 뭐 자본이야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결국 생산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 정부의 그 경제 정책 기조를 보면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배분이나 뭐 이런 쪽이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우리 노동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일을 덜 하고 더 받아가라. 그게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은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무엇보다도 성장률을 높이려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네. 뉴딜도 아까 양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정부 주도형 뉴딜이고 재정 주도형 뉴딜은 한계가 있다. 어디까지나 네. 마중물로 가야 되는데 네. 정치인과 공무원이 뭐가 미래 산업이라고 정해가지고 민간한테 푸시한다는 게 이게 말이 언제적 안 되죠. 얘기입니까? 앞뒤가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앞으로 실행 과정에서는 좀 고민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를 늘려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방역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정부가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이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뭐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뭐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는 거를 연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저희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런 방안들, 이번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방안들이 실제로 소비 진작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효과를 낸다기보다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두 가지 일단 얘기하겠는데요. 첫째는 그 자동차 그 개소세. 세금을 임시적으로 줄인다.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미래에 있는 소비를 일단 먼저 당겨오는 가지고 거죠. 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조치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계속 미래 그 수요를 어떤 면에서 빌리고 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조치를 지금 끊었다면은 아마 자동차 판매 숫자가 크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면서 그냥 계속 미래를 끌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늘리지는 않을 거지만은 그래도 줄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뭐 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신용카드 그 소득 공제도 어저께 이 숫자를 한번 조금 들여다봤는데 예. 증가하는 그 금액에서 5%를 공제해주겠다. 그것도 100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그걸 뭐 단순하게 계산해 보니까 그 네. 100만 원을 받으려면 2천만 원을 더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2천만 원을 써가지고선 5% 그뭐 2천만 원 생각하지 않아도 5% 깎아준다. 그럼 우리가 5% 깎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소비를 더 많이 할까? 우리가 5% 세일한다면 물건을 그렇게 많이 쓸까? 그래서 뭐 약간의 뭐 도움은 있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떨어지는 거를 막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소비가 아주 크게 뭐 증가할 거다. 그건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사실 개소세 인하는 워낙 지금 좀 오래 지금 그렇죠. 지속이 돼서 네, 과연 5% 개소세를 3.5%로 낮추는 걸 계속 한다고 이걸 차를 살까라는 생각은 좀 이제 들었거든요. 일상화돼 있죠. 그게 그러니까요. 일상화돼 있어서 뭐 그게 거꾸로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네네. 뭐 더 계속하면 한번 들어왔잖아요. 이미. 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양 교수님 의견이 저는 그건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더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 정도일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정책은 이 소비라는 게 국민 전체가 하는 건데 요런 혜택을 뭐 신용카드라든가 개소세라든가 인정받는 건 최소한 중간층 이상의 어떤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경제가 이제 선순환이 되려면 중간 이하에서의 어떤 소비가 좀 적극적으로 늘어나줘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결국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용 없는 성장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어려운 구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은 굉장히 미시적 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렵더라도 미시적인 정책은 대개 이제 경제 주체하고 충돌하는 정책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잠깐 나왔다 사라진 정책이 있죠. 의사 정원 늘리는 거. 아, 예, 예. 그러니까 의사 정원 늘리면은 한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보면 20만 개 이상 아주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보면 네네. 그걸 지금 제가 한 10년 전부터 주장하던 얘기인데 그럼 그런 정책들 그런 미시적인 정책들을 써야 하는데 네. 그건 겁이 나요. 왜냐하면 당연히 의사 정책처럼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반대하는 집단이 피해보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지금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넣었어야 실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국 뭐 자동적으로 소비는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지금 없는 게 우리 경제 정책에서 조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약한 점 문제점이라고 취약한 생각합니다. 부분이다. 예, 예.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일자리 정부, 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 정도로 일자리에 큰 관심을 보여왔지만 사실 뭐 1년차 때부터 일자리 고용 한파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더 추운 온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고용 시장이 됐는데 그리고 정부도 올해는 취업자가 한 22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내년에는 한 15만 명 정도 이제 회복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어요. 사실 이 고용 시장이라는 게 성장률이 회복된다 그래서 바로 올라오는 시장은 또 아니다 보니까 고용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내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자리 창출은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미국도 맞습니다. 뭐 쫙쫙 그리고 유럽도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너무 이 미시적인 데 집중하다 보니까 네네. 큰 그림을 놓치고 있어요. 우선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근데 일거리라는 건 경제가 활성화돼야죠. 네. 그게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거리가 많아지고 활성화돼도요. 기업들이 사람 쓰는 걸 주저하면 안 뽑아요. 조그만 식당 주인이라도 손님이 늘어나면 당연히 종업원 뽑아야 되는데 뽑아놓으면 이게 겁나거든. 그러니까 있는 사람 일 더 시킨단 말이에요. 돈 더 주고. 이게 지금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도 생기는 거예요. 네네. 지금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일자리 가진 사람을 위해 주는 걸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그러는 형용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가진 사람만 좋은 거예요. 주 52시간, 일자리 가진 사람만 좋은 거예요.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이라도 있는 사람한테만 좋은 거예요. 도대체 청년들이나 일자리 필요한 사람한테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 설명이 없고 언론들도 이걸 지적을 안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일자리 가진 사람 보호하는 정책 왕창 때려놓고서는 고용주들더러 사람 더 뽑으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거리가 늘어났을 때 고용주들이 사람 쓰는 거를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고 네. 이러면 늘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정부 통계를 보면은 1% 성장이 대개 15에서 20만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정상적일 때. 지금 내년에 3% 얘기하면서 20만 명 늘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15만 명 늘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 쓰는 게 힘드니까 고용 그렇죠. 비용이 늘어나니까 안 뽑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지금 정 소장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결단이나 아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현 정부의 그 저기를 보면은 그런 용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힘든 선택과 어려운 결정을 해야죠. 모두에게 설탕물 주면서 건강해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바랄 수 있나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뭐 인턴과 비슷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이번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가 있고 취약계층에 104만 개 공공일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1월 중에는 이 50만 개 이상은 1월 중에 제공을 하겠다라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인턴과 같은 일자리, 그다음에 직접 일자리, 그동안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일자리 있으니까 뭐 돈이 좀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뭐냐? 정부가 지원을 끊으면은 그러면 이 일자리가 계속 되겠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한 번 쓰고 없어지는 돈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효과적일까 그거는 조금 좀 의심이 들고 그 코로나 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러면은 뭐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뭐 임시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좀 어떤 그 근본적인 개혁을 생각해야 될 텐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계속 좀 근본적인 개혁은 좀 내년 계획에는 좀 잘 잡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첫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첫째로는 우리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업을 많이 살려고 그냥 노력을 계속 하는 거지만 기업 파산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경기가 회복돼도 이 기업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기업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일단 망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사람들을 계속 쓰겠지만은 아마 새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있는 사람을 좀 더 오래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길게 쓰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뭐 쓸 것 같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부족할 것 같고 또 이번에 뭐 코로나 독감뿐만이 아니라 뭐 52시간 그 규제 그리고 최저임금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업종들이 자동화를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역시 그런 일자리는 또 잘 안 돌아올 겁니다. 특히 임금이 내려가지 않으면. 그렇죠. 사실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좀 읽어야 될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결국 일자리는 민간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뭐 이 일자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건 확실히 맞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자리의 어떤 성격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이 괜찮은 일자리는 공공 쪽에 굉장히 많아요. 뭐 다 느끼다시피 노량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고시 준비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준비를 하죠. 이제 그런 거 하고 있고 또 뭐 이 의사, 교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크게 보면 다 공공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공 부분 일자리가 굉장히 좋고 괜찮은 일자리, 또 국민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사실 공공 부분이 보수가 굉장히 높고 직업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국은 지금 공공 부분 개혁을 좀 해야 됩니다. 공공 부분 개혁, 즉 공공 부분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공무원 같으면 직무 같은 걸 도입해서 좀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호봉제가 올라가는 제도를 없애고 그 대신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 수가 부족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그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반만 본 겁니다. 그것은 공공부문이 일자리가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부족한 건 맞는데 공무원이 월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보지 않은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좀 동시에 봐서 이런 공공 부분의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좀 직무급 정도로 바꿔갖고 좀 숫자를 많이 늘려서 공공 부분의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고 그래서 좀 이렇게 직업의 어떤 안전판 노릇을 하고 좀 괜찮은 일자리는 오히려 차라리 민간 부분에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그런 나라들이 되게 이제 뭐 미국 같은 나라가 좀 대표적인 나라일 수 있죠. 그런 정도로 경제 구조를 바꾸고 경제의 틀을 바꾸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가 좋아져도 공공 부분 일자리는 안 늘어납니다. 딱 공무원 수치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져도 공공 부분 일자리는 안 늘어나. 좋은 일자리 안 늘어나요. 민간 부분은 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가능한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임시직 뽑으려고 해요. 그럼 기업하는 사람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같이 바꿔준다면
사실 우리나라 일자리도 지금 우리 경제가 아직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이렇기 예. 때문에 그래서 좀 이 경제 구조만 좀 바꾸고 어떤 좀 이런 좀 공공 부분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문제도 저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게 일자리 사업이었는데 결국은 민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렇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냥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입니다. 세금으로 유지되는 일자리가 일자리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정 소장님 말씀대로 공공부문 개혁. 왜 거기가 좋은 일자리입니까? 그거 좋은 일자리라는 표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그저 그런 일자리가 되게 하다 이런 거죠 저는. 네? 근데 많은 젊은 층들이 좋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인식을 하는 게 지금 그게 국내외 많은 현실이잖아요.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병적 증세로 지적하는 이유가 덜 일하고 돈 더 받아가고 일 안 해도 고용 유지되고 좋은 일자리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자리가 많으면 나라 경제가 뭐가 됩니까? 국가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 복잡한 것 같지만 원론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죠. 예. 규제 개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주들이 사람 쓰는 거를 부담스럽지 않게 해줘야죠. 노동 개혁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비생산적인 일자리에 더 관심 갖는 거 결국 공공부문의 비대화, 결국 공기업과 공조직의 혁신 이게 같이 패키지로 가면요. 일자리가 늘어요. 대한민국도 7, 80년대에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교수들이 항의를 했어요. 애들 공부 좀 시키자. 왜 미리 뽑아가냐. 요새 젊은 애들한테 얘기해주면 믿질 않아요. 저희가 졸업할 때 그랬어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작년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에 가서 청년들 뽑아간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과잉 고용이 됐거든요. 가능한 겁니다. 올바른 선택만 하면 돼요. 지금처럼 일자리 가진 사람만 과보하고 결국 노동시장 개혁 안 하면 일자리는 해결이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보완적으로 좀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제가 매년 학생들한테 좋은 직장하고 나쁜 직장 평생 임금 차를 한번 좀 계산해 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직장은 그러니까 뭐 공무원, 공사, 대기업, 금융기관이죠. 그러면은 평생 소득이 가장 낮게 나온 게 한 2억이고 가장 높게 나온 게 한 6억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러면 뭐 중소기업 가서 5천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선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학생들을 보면은 금년에 그 공사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하면은 내년 한번 해보고 내후년 한번 해보고 한 2, 3년 안 해봤다가 안 되면은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중소기업까지 생각을 하니까 청년 실업이 당연히 높은 거죠. 사실 뭐 일자리 사업도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정부가 좀 긴 악목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또 가장 크게 또 지금 손에 올리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이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여기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꾸려가겠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뭐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당장 내년부터는 뭐 경제 회복에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이건 한국판 뉴딜은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이건 사실 방향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방향이 잘못됐다부터. 예, 뉴딜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뉴딜은 이게 뉴딜이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린 뉴딜이나 뭐 환경 에너지 산업이나 뭐 SOC 투자하고 뭐 이런 게 좀 아니고 미국에서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뉴딜이 그 공식적인 번역 그것은 미 대사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새로운 합의입니다. 결국은 어떤 경제 주체 간에 또는 어떤 경제 이익 집단 간에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예. 받을 거 받고 이런 것을 합의하는 것이 새로 여기 뉴딜입니다. 뉴딜의 핵심은 네. 어떤 결국 그러한 분배 문제라든가 특권을 없애고 이런 게 뉴딜이지 뭐 어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뭐 옛날 미국에서 잠깐 있었던 S110 투자 같은 이런 SOC 투자 이런 것들이 뉴딜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경제 구조 개혁을 시작했으면 그걸 뉴딜로 했으면 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부수적인 걸로 그걸 보완하는 과정으로 뉴딜을 했다면 네. 이 뉴딜이 이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바꾸는 어떤 큰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 개념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돈 쓰는 걸로만 뉴딜이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뉴딜은 뭐 그냥 어디 뭐 그냥 예전에 이명박 정부나 뭐 박근혜 정부가 했던 그냥 뭐 또 이렇게 사회 간접 자본 투자, SOC 투자와 별 다른 없는 약간 분야는 다른 거지만 이름만 달라지는 그러니까 거네요. 분야만 다르고 이름만 달라진 거지만 실제는 뭐 같은 거로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미국 대공황을 연상을 시키고 뭐 그래서 좀 혁신을 해보겠다라는 게 뭐 정부의 의지겠지만 사실 포장지보다는 내용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코로나 이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맞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0에 수렴한다. 이 상태로 가면 90년대 일본형 장기 침체 빠진다. 그럼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거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네.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뭐 현 정부 내년도 경제 계획도 나와 있죠.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정부 주도형으로 재정 중심적으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190만 개 일자리 2025년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예. 앞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의 개혁 없이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린 뉴딜도 요즘 또 뭐 갑자기 정부가 뭐 전 세계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화 선언하니까 네. 우리도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목표를 제시하죠.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다. 지금 대한민국이 에너지 고소비 그 산업으로 지금 먹고 사는데 대표적인 조선, 자동차, 중화학공업들인데 석유화학인데 이거를 어떻게 녹색화하겠느냐. 이게 우리 경제가 이게 기회도 되지만 내가 볼 때는 위기 요인이 더 큰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없이 무조건 탈원전 지속하면서 태양광 풍력으로 앞으로 다가올 이 전기차 시대나 이런 거에 대비하겠다는 게 이게 과연 계획인 건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뉴딜은 뉴딜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딜이라는 게 영어에 보면요 그렇게 합의해서 네. 딜을 한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거 상당히 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뉴딜이라는 그런 의미로 현 정부가 해석을 해서 좀 경제 주체들 특히 민간 주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를 풀어주고 그렇죠. 투자 요인을 제공하고 그러면 될 일을 최근에도 무슨 뭐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죠. 기업들 그냥 기죽이는 법만 잔뜩 만들고 최근에는 지금, 노조법 네. 개정하고 무슨 중대재해처벌법 만들고 그러면서 뉴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딜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인 거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재계나 산업계에서는 뭐 공정경제 3법 각종 규제만 들어오지 뭐 규제를 풀어주려는 생각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저기 그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본다면은 뭐 과학기술 발전, 네. 인적 자본 그러니까 뭐 어떤 숙련도나 그 교육 개혁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보면 다 최소한도 5년 내지 10년 내지 20년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래도 한 1, 2년 내에 손을 쓸 수 있는 게 규제 개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쪽에 강조해야 될 면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좀 뒤로 이제 뉴딜 쪽으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산업을 선택해서 개발한다는 데서 상당히 의심이 많지만은 여기에 국민적 그리고 기업의 수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뭐 신문이나 뭐 사회 대표들이 나와서 얘기하면은 정부가 우리 다음 먹거리 산업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할 수 없이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성공한 기업들을 본다면은 뭐 정부가 잘 예측한 뭐 반도체 산업 같은 것도 있지만은 아마 20년 전에 카카오톡 같은 게 이렇게 큰 기업이 될 거다 예측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은 웹툰 같은 것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부가가치를 기할 수 있다. 네. 만화에 보조금 준다고 얘기했으면은 뭐 예상을 20년 못했죠. 전에는 완전히 깔봤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기업들도 활발히 올라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좀 다시 이제 정부 계획으로 돌아간다면은 정부가 선택한 기업들 그리고 또 뭐 스마트 시티나 뭐 지역 개발이나 뭐 융합이나 그런 그 몇 가지 전서부터 뭐 많이 얘기했던 분야들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적 변화를 좀 하겠다는 말이 있지만은 거기에 선택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몇 개 산업을 정해가지고선 거기 지원해 주자. 뭐 그거는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도 다른 산업들도 또 IT 좀 전통적인 산업도 어떻게 좀 활발하게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터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뭐 IT 산업 같은 경우는 누가 혜택을 받느냐? 교육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자본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증가시켜주면 좋을지 몰라도 네. K 성장은 계속 강화시켜주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K 성장이라는 건 양극화가 심해질 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뭐 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한 28조 원 쏟아붓겠다 했는데 기업들이 느끼는 건 좀 규제 일변도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온도차를 보이면 과연 기업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규제 개혁 핵심이죠. 규제 개혁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막는 핵심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료하고 시민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하면 대통령이 진짜 엄청난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하신 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역대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지금 뭐 대충 그냥 말로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규제 개혁한다고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 우리 시민단체하고 관료들이 얼마나 큰 세력인데요. 뭐 정당보다도 쓸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개혁을 하려면 사실은 대통령이 자기 완전히 신념화돼서 이 규제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임기 내에 열심히 해도 쉽지 않은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네. 뭐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규제 개혁은 사실은 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한 30년 해온 과제인데 지금 아주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결국 규제 개혁의 저항 세력이 관료 조직하고요. 그리고 관료 조직을 지배하는 정치권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단체가 그리고 이제 강성 노조를 비롯한 이익 집단인데요. 이걸 극복해야죠. 왜냐하면 조직된 이익 집단은 소수인데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얼굴 없는 다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버를 폐지했다. 그죠? 에어비앤비를 못하게 한다. 그 조직된 이익 집단 때문에 규제 완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기업들을 이제 유턴을 하겠다는 게 이번 저기 들어 있는데 지금 유턴이 국제 경쟁이 붙었어요. 미국, 유럽 다 돌아오라고 리쇼링을 하는데 하려고, 예.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을 해외에 뺏기게 생겼어요. 이건 뭐 조간신문 한 번만 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기업 편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결국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창출은 민간에 하는 거고 민간 기업이 하는 건데 크든 작든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요 기본적으로 규제 개혁이 안 되는 이유도 현 정부의 핵심은 시장은 불공정하고 기업은 탐욕스럽다. 노동자는 선하고 수탈당한 조직이다. 그 관점이군요. 이 관점에서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네. 봅니다. 뭐 오늘 저희 지금 토론 뭐 짧게 해봤지만 많은 숙제가 한국 경제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풀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대영 소장, 김종석 전 의원,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